오늘은 방한림전 중에서도 결말 부분. 근데 이 소설은 결말이 조금 길어요. 길어가지고 그 중에서도 이제 앞부분에 해당합니다. 자, 천산도사가 찾아와서 방관주가 방한림이죠. 자, 방관주의 죽음을 예언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조선시대에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문제적인 작품이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동성혼을 소재로 하고 있어요. 즉 여자와 여자의 혼인이라는 거죠. 여자와 여자의 혼인? 이게 무슨 소린가? 라고 한다면 이 주인공 방관주라고 하는 사람, 이게 방한림전, 이 한림전은 방관주예요. 이 방관주라고 하는 인물도 여자고 영해빙이라는 인물도 여자입니다. 근데 이 방관주라고 하는 인물이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남장을 하고 남성의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요구되었던 어떤 여성의 삶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 영해빙도 남장을 했느냐? 아니에요. 영해빙은 여자예요. 그 여성으로서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둘이 부부예요. 그러면 이 영해빙은 방관주가 여자라는 사실을 몰랐을까? 안다는 거죠. 알매도 불구하고 남편으로 모시고 그 다음에 아내로서의 삶을 산다는 거야. 그렇다면 이거는 기본적인 조선시대 사회에서 요구되었던 어떤 가장 정상적이라고 생각했던 남자와 여자의 어떤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있는, 소위 말해서 일반적이지 않은 삶을 선택한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이런 점에서 상당히 문제적인 작품이다. 더더군다나 이 방관주는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남성으로서의 행세를 하고 그 다음에 공적 지위, 즉 승상까지 올라가요. 황당하죠. 그리고 이제는 뭐야? 자기 자식도 있어요. 어떻게 자식이 있어? 라고 한다면 양자를 삼아요. 낙성이라는 아이를 양자로 삼아서 자식으로 삼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낙성이를 결혼까지 시키고 그리고 또 손주까지 봐요. 진짜 기가 막히죠. 자, 그 다음에 이 방관주가 남성으로서의 삶을 산다라고 했는데 관직까지 올라요. 그렇게 해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까지 나타난다. 이런 건 거의 뭐 영웅소설적 어떤 요소까지 갖는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어떤 보편적인 여성 영웅소설과는 달리 여성 영웅소설은 여자임을 드러내고 영웅적인 삶을 사는데 이거는 남장을 하고 영웅적인 삶을 살고요. 그 다음에 또 동성 간의 결혼을 이용한다. 동성 간의 결혼을 한다는 점. 이 점이 상당히 문제적인 작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승상이, 여기서 말하는 승상은 누구? 그렇죠. 방관주가 되겠습니다. 이 관직명이 나오면 헷갈려, 그죠? 이렇게 쓸게요. 방관주라고. 조회를 맞춘 후 천자를 모셨더니 천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짐이 경의 문필을 사랑하니 문필을 받아 병풍을 만들어 침전에 치고자 하되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천자는 이 방관주를 상당히 아끼는 모습을 드러나고 있어요. 번거롭고 요란스러운 일이 많았기에 못하였는데 오늘은 조용하니 글을 지어 금박을 입혀서 올리도록 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너의 글을 내가 가지고 싶어 라는 거죠. 한이 승상이 말하기를 마땅히 제주가 기특하고 필획이 아름다운 명필을 얻어 폐하의 침전에 두고 보셔야 할 것인데 어찌 신처럼 글재주가 없는 사람에게 시를 지어 바치라고 하시나이까? 자, 이거는 진심을 다해서 얘기한다기보다는 일종의 뭡니까? 제 겸손함이죠. 비록 그러하나 이처럼 하교하시니 못난 재주로 폐하의 웃음을 돋겼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야? 쓰겠다는 얘기네. 하니 천자께서 크게 기뻐하시며 좌우에 일러 얇고 흰 비단 8폭과 용미연, 연은 연적이에요. 연적은 연적인데 어떤 연적이냐? 용의 꼬리로 만든 연적이야. 자, 복미필, 필은 붓이에요. 붓은 붓인데 어떤 붓이야? 봉황의 꼬리로 만든 붓이야. 즉 용의 꼬리로 만든 연적과 봉황의 꼬리로 만든 붓을 주시니, 그러니까 쉽게 해서 명품 연적과 붓을 주니 이렇게 되는 거죠. 승상이 비단을 펼치고 그 즉시 글을 써내려가더라. 와우, 한 방에 내려가네, 그죠? 글제라고 하는 것은 글의 제목 내지는 글의 소재,
글의 제목 정도로 보는 게 낫겠다. 그죠? 어려움을 걱정하지 않고 주저없이 재빠르게 글을 쓰는 승상이 신기하고 기이한 재주에 탐복하시더라. 한마디로 이 승상 방관주는 글을 정말 잘 쓰는 거야. 마지막으로 글자에 금박을 입혀서 어탑이라고 하는 건 천자가 앉아있는 상탑, 위에 있는 의자 뭐 이렇게 되겠죠. 어좌하고 같이 있겠죠. 받들어 올리니 천자께서 더욱 기특하게 여기며 받아보시고 필획이 정밀하면서도 공교한지라. 글자체가 맑고 깨끗해 광채가 빛났으며 글도 지극하더라 라고 하는 거 보니까 방관주는 글을 잘 써요. 글을 잘 쓴다는 게 내용도 잘 쓰지만은 또 글씨 모양도 죽여주는 거죠. 한마디로 뛰어난 문장가이자 서예가였다는 거예요. 천자께서 보시고 탐복하고 칭찬하며 말씀하시기를 경의 문장과 필법, 문장은 내용일 거야. 그죠? 필법이라고 하는 건 글의 모양. 익히 알고 있었거니와 내가 더 잘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기이하고 아름다울 줄은 몰랐다. 나의 예상을 뛰어넘었구나. 기가 막힌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오래전부터 이런 문장을 얻어 금자로 새기고자 했지만 오래도록 얻지 못했더니 오늘에야 소원을 이뤘다. 아우 해피데이. 기뻐요. 무엇으로 보답하리요? 뭐 주는 게 어딨어. 그냥 천자인데 그냥 가지면 되지. 그랬더니 승상이 정색을 하고 아뢰기를 아이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용렬한 신의 재주를 폐하께서 과장하오시니 부끄럽고 송구로움을 이기지 못하겠나이다. 자, 여기서 용렬하다라는 말은 자주 써요. 자, 고전 문학에서는 이 용렬하다라고 하는 것은 댐댐이가 변변하지 못하고 생각이 좀스러운 거야. 한마디로 변변치 못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간에 이건 자기 자신을 진짜 용렬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일종의 겸손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찌 그것을 공이라고 하겠나이까? 신이 바라는 바가 아니옵니다. 하니 천자께서 웃으시고 손수 쓰신 책 2권과 황금 서진 한 쌍. 서진이라고 하는 건 요즘은 잘 안 쓰는데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잘 사는 집에서 어떤 종이에다가 편지 같은 거 쓸 때 위에다가 종이 날리지 말라고 이렇게 꼭 눌러주는 거 있죠. 그런 거 얘기해요. 아니면 뭐 사극 같은 데서 보면은 자 그 종이를 길게 쫙 늘려놓고 그냥 거기다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누르는 게 있어요. 그죠? 종이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움직이지 않게 하고 거기다 글을 쓴다는 거야. 이걸 서진이라고 합니다. 칠보, 보석으로 장식한 통청관을 내려주대요. 이 통청관을 방관주에게 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건데 사실은 황제가 일을 볼 때 쓰는 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사품이죠.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 방알림, 방관주는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다. 덕후죠. 이제 성덕이에요. 라고 보시면 돼요. 승상이 머리를 조아려 은혜를 감사하고 물러나오더라. 자, 신 한 장면이 끝나갑니다. 천자께서 즉시 장인에게, 장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뭐 어떤 일을 하는 사람, 대장장이 할 때 장인이겠죠. 금자로 병풍을 만들어 침전에 치게 하시고 그 뛰어난 재주를 칭찬하시더라. 한마디로 여기까지를 한 센텐스로 본다면 방관주의 뛰어난 글솜씨를 칭찬하는 천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상이 집으로 돌아와 이제 장면이 바뀌었어요. 집으로 왔어요. 부인을 대하여 연석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자, 연석이라는 말이 뭐냐고요? 임금과 신하가 모여서 묻고 답하는 이야기를 하는 그 자리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조금 전에 있었던 일,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하사받은 책과 서진을 어사를 불러서 말했대요. 이때 어사가 누군데? 그러면 이건 낙성입니다. 이 방낙성이라는 인물은 방관주, 방알림의 양자예요. 왜? 관주는 여자잖아. 여자가 애를 낳을 수는 없으니까 양자를 드린 거지요. 내가 임금께 얻은 것을 너에게 전하노라 하니 어사가 크게 기뻐하며 두 손으로 받아 공손하게 물러나더라. 통청관은 자기가 쓰는데, 자, 하는 거 보니까 다른 것들은 다 아들내미 주고 통청관은 지가 써, 관주가. 그랬더니 부인이, 이때 말하는 부인은 관주의 부인입니다. 영혜빈이라고 하고요. 이 부인은 이 방관주가 여자라는 걸 당연히 알겠죠. 냉수하며 말하기를, 냉수한다는 것은 비웃는다? 그냥 쌀쌀하게 말하다 정도로 이해하면 돼요. 가만, 남편을 왜 쌀쌀하게 말해?
라고 하면 뒤에 바로 나오는데 자기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고 아들에게만 준다는 거야. 그게 서운했던 거죠. 군자는 상으로 내려받은 것을 아들과 그대는 나누어 가지되 어찌하여 첩에게는 주지 않느니 어찌된 일입니까? 왜 나는 안 줘? 뭐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승상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이것들은 모두 부인에게는 쓸모없는 거야. 즉 뭐야, 이건 여자가 쓸 게 아니야. 통정관을 여자가 써? 아니잖아. 그러면 서진, 여자가 글 써? 아니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글을 쓸 수도 있는 거지.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방관주라고 하는 인물이 비록 생물학적인 성은 여성이지만, 여성으로서의 성을 가지고 있지만 정체성, 즉 사회학적인 성, 젠더는 철저하게 남성 중심이라는 거죠. 본인도 여성이면서도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남성 사회의 일원으로 완벽하게 사회화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부인에게 주지 않았는데 지금 부인 몸에 위에 걸친 위험은 다 내게서 비롯한 거야. 네가 입고 있는 옷, 네가 입고 있는 신발, 네가 입고 있는 안경. 아니, 조선시대는 안경이 없나?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다 벌어서 준 거잖아. 근데 뭘 투정하니? 너 욕심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요. 하니 부인이 가만히 웃으며 말하기를 나에게 쓸모없는 것, 내가 여자라고 쓸모없어? 그러면 그대에게만 홀로 쓸모가 될 리가 뭐가 있겠니? 너도 여자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쾌활한 척 하시나이까? 승상이 웃던 얼굴 찡그리고 흥이 사그라들었어. 왜? 기분이 상했지. 자기는 늘 남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자라고 그냥 콕 찍어서 얘기해버리니까 짜증이 난 거지. 부인은 그런 말을 들먹이지 마오. 지금 사람들은 나에게 벼슬아치라고 할지언정 깊이 의심을 하지 않으니 무엇을 의심을 하지 않아? 내가 여자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으니. 자, 이렇게 되는 거야. 부인이 가만히 웃기만 하더라. 한마디로 사람들은 방알림을 여성이라고 의심하지 않는다. 하니 방어사의 명망이 올라. 방어사가 누구라고요? 그치, 낙성이 아들내미 천자께서 병부상서를 제수했어요. 와, 승승장구하는 거죠. 조정과 민간이 모두 놀라고 천자의 총에도 날로 더해지니 누가니 방상서를 추앙하지 아니하리요. 이건 추앙할 것이야 라고 하는 뭡니까? 편집자적 논평이 되겠습니다. 승상이 상서에게 경계하여 말하기를. 이때 승상이라는 건 방알림, 즉 방관서를 얘기하고요. 상서는요 낙성이에요. 양아들이에요. 네가 불과 17살의 어린 나이에 벼슬이 일품에 오르고 정승에 이르렀으니 조물주가 시기할까봐 두렵다. 옛말에 이르기를, 자, 고전수소는 참 이거 많이 나와요. 인용이요. 그죠? 그릇에 참은 넘치고 달이 뚜렷하면 줄어든다고 하니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한마디로 겸손해라 이거겠죠? 자, 무릇 사람이 이를 당한 후에 뉘우쳐도 소용없으니 내 아이는 모름지기 마음을 닦아 평소 검소하게 생활하도록 힘쓰고 충성을 다하여 우리 선조의 명예를 욕되게 하지 마라 라고 고사와 격언을 사용해서 신중하게 행동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니 상서가 명을 받은 후에 더욱 조심한대요. 자,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 상서 낙성은 관주 승상이 여자임을 모르는 거라고 봐야 돼요. 효성과 충성, 충성과 효성이 날로 더하더라. 자, 여기까지에서는 이 낙성에 대한 에피소드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혜빈과의 대화죠. 영혜빈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 이 영혜빈의 언행을 지적하는 방관주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루는 두둥 장면전 아닌가요? 승상이 방관주죠. 홀로 외연에 조용히 앉아 있는데, 외연이라고 하는 건 지금의 사랑방이에요. 남자가 이제 있으면서 손님을 맞는 곳, 홀로 갈건을 쓰고 학창이를 입은 사람이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승상 앞에 나타났다.
승상이 보니 그 사람의 기골이 신선처럼 고상하대요. 자, 갈건을 쓰고 학창의를 입은 사람은 외양묘사라고 있죠. 그 외양묘사에 대한 승상의 평가는 뭐예요? 기골이 신선처럼 고상하고 우아하대요. 한마디로 평범하지 않은 인물임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서 어찌할 줄 모르다가 황급히 의관을 바로하고 나아가 맞으며 말했다. 그렇죠. 평범하지 않은 인물임을 알고는 예를 갖추는 거죠. 귀한 손님께서 이렇게 누추한 곳에 찾아오셨는데 제가 미처 예의를 갖추지 못하고 오래 서 있게 하여 부끄럽기 그지없나이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여기서는 우리는 방관주의 어떤 사려 깊음 내지는 기품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청컨대 대청으로 올라오소서. 그 사람이 허리를 굽혀 대답했다. 아이고 저는 천산대사라고 하는데 자기소개하고 있는 거죠. 자기소개하면서 작은 술법으로 가끔 관상을 보곤 합니다. 작은 가끔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떤 겸손함을 드러내고 있지만 사실은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에요. 지나가던 중에 잠깐 들른 것이온데 어찌 귀인께서, 여기서 말하는 귀인은 누굽니까? 자, 원래는 귀인이란 말은 신분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을 가리키는 건데 방관주를 얘기합니다. 이렇듯 맞아주시리라 생각했겠나이까? 어우 너무 베리베리 매니마치하게 감사 땡큐 이러는 거죠. 자, 방관주의 집에 천산도사가 찾아온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승상이 활짝 웃으면서 말했다. 도인께서 신이한 재주를 가지신 듯하니 제 얼굴도 보아주소서라고 하는 것은 뭐야? 그래, 관상 봐달라는 얘기예요. 도사가 한동안 승상의 얼굴을 지그시 내려보고 있다가 대답을 했다. 이제 관상볼 보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대의 이마는 보름달처럼 넓고 팔자 눈썹이 높고 맑으니 외양묘사인가요? 비록 재주는 많으나 부모를 일찍 여일 것이요. 부모를 일찍 여인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조실부모. 코가 살지고 두 귓뺨은 희미한 복사꽃과 같으니 자 외양묘사인가요? 출장 입상하여 출장 입상. 나가서는 장수가 되고 들어와서는 재상이 된다. 어디를 나가고 어디를 들어와? 그러면 밖으로 나가. 조정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조정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 훌륭한 일을 입신양명을 한다. 뭐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가서는 장수가 되고 조정에 들어와서는 재상이 되니 만인치상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 중에서 대빵이 될 거래. 모든 사람들 중에서 대빵? 그 대신 한 사람은 아니지. 누구? 1인 지하가 줄어드는 말이에요. 한 사람에게서는 밑에 있고 만인에게서는 위에 있다. 한마디로 임금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위에 있는 지위.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영의정이 된다. 영의정 정도가 되겠네요. 눈이 가늘고 길며 흐르는 눈빛이 물결과 같으니 재주가 넘치고 지극히 귀하게 될 것이요. 자, 외양을 묘사하고 평가하고 평가하는데 가만히 이마가 보름달처럼 넓고 팔자 눈썹이 높고 맑다라든가 코가 살지고 희미한 복사꽃 같다든가 그 다음에 두 눈이 가늘고 흐르는 눈빛이 물결 같다는 것은 이건 남자의 관상이 아니에요. 여자의 관상이에요. 즉 방관주가 남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천산도사는 방관주가 여자임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입술이 단사를 찍은 듯이 얇으니 단사라는 건 붉은 모래예요. 말주변은 소진처럼 뛰어나고 소진은 중국 전국시대의 유세가입니다. 말 가지고서는 권력을 잡은 사람이에요. 치아는 백옥처럼 희니 짐짓 가히 나라를 위태롭게 할 만한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이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외모로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경국지색이라고 그래요. 자, 근데 이 경국지색이라는 말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자에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너무 아름답기에 부부의 즐거움은 없을 거야. 한마디로 동성혼이야. 여자와 결혼을 했으니 부부의 즐거움은 당연히 누리지 못하겠지요. 이마에 사마귀가 하나 있으니 피부가 너무 맑고 빼어나서 자녀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관주의 아들은 양자죠. 그거 낙성이 생각하면 돼요.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외양 묘사를 통해서 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입술이 치아 아름답다 피부가 빼어나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성 외모를 평가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쭉 보니까 이 외모를 통해서 이 방관주 방알림이 살아온 삶을 이 천산도사는 기가 막히게 맞추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과거서부터 지금까지의 삶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뭐 해야 돼? 그렇지, 예언을 해야지. 미래. 근데 과거를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맞춘다면 미래에 대한 예언도 정확하겠죠? 골격이 아담하고 풍치가 있으며 지저분하고 어지러운 속세의 태도가 전혀 없으니 수명은 40을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절할 것입니다. 반드시 오래지 않아 천궁에서, 천궁이라고 하는 건 저 하늘나라, 옥제라고 하는 건 옥황상제, 옥황상제께 조회를 한다는 것은 옥황상제를 만나게 될 거란 얘기예요. 자, 옥황상제를 만난다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방관주는 원래 천상계 인물이었다는 점, 그 다음에 지금 지상에서 천상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죽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40을 넘기지 못하고 죽게 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아마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상계 인물이 지상으로 왔다가 다시 천상으로 올라간다는 거야. 어떤 이유로 인해서 천상계에서 쫓겨났다가 지상에서 살다가 그 쫓겨난 원인이 다 해결되고 천상으로 올라간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여기는 방관주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본 승상의 관상을 사실대로 아뢰었으니, 그러니까 뭐야? 미래에 대한 예언이 또 맞을 거라는 추론. 당돌한 점이 있다면,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다면 그건 바로 뭡니까? 여자라는 거, 자식이 없다는 거, 일찍 죽을 거라는 거 용서해 주세요. Sorry. 말을 마친 도사는 한 줄기 맑은 바람이 되어 사라져버렸다. 드라이 아이스 깔고서나 사라진 거예요. 전기성이죠? 그 다음에 도사는 평범하지 않은 존재라는 거예요. 다만 그가 앉아있던 자리에 꽃부채가 하나 놓여 있었대. 이 꽃부채라고 하는 걸 통해서 도사가 평범하지 않은 사람, 신이한 존재이고 천상계의 존재였으며 승상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뒤에 바로 나옵니다. 뭘 통해서? 도사의 글을 통해서. 그 글에 이르기를 음양을 받고 임금과 세상을 속였으니 한마디로 여성으로서 남장하여 살아왔으니 그에 대한 벌이 없지 아니할 것이다. 벌이 있을 것이야. 천궁에 있을 때 방자하게 호색을 했대. 여자를 너무 밝혔어. 그러니까 이건 뭐야? 방관주가 전생에 잘못한 점이야. 그래서 이승에서의 부부의 즐거움을 끄는 거야. 한마디로 배우자를 못 만나. 왜 못 만나? 여자를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뭐야 이거는? 이래서 이렇게 된 거죠. 인과응보가 되는 거야. 스스로 그 죄를 아는가? 물이 그릇에 차면 넘치고 영화가 지극하면 슬픔이 오는 것은 세상의 이치야. 한마디로 즐거움이 닿으면 슬픔이 오는 거야. 흥진비례. 이제 옥황상제께서 예씨나 방관주를 보고자 하시니 원컨대 내년 3월 초 나흘날에 공을 다시 만나기를 기약하노라. 그 말은 뭐야? 내년 3월 초 나흘날에 죽을 것이야 이거죠. 근데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 죽는다는 것은 천상계로의 복귀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요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여기까지는 천산도사가 방관주의 관상을 보고 꽃부채를 통해 전생과 미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승상이 그 글을 다 보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말하기를 내가 일개 아녀자를 행세한 지 오래되었는데 어찌 천벌이 없겠는가. 인정할 건 인정하는 거죠. 쿨하네요. 편안하고 태평함이 극에 달하면 재난이 온다고 하였으니 아까 위에서 물이 그릇에 차면 넘치고 영화가 지극하면 슬픔이 오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한 그 내용이에요. 이제 돌아가 옥황상제께 조회하고 부모님도 만나기가 소원이나 다만 부인 영애빙이죠. 영애빙이 나 때문에 인륜을 알지 못해. 한마디로 뭐야? 부부간의 금수를 알지 못해.
공연히 젊은 시절을 헛되이 마치니 가련하나 저 또한 더할 수 없이 맑고 깨끗하여 부부의 도리를 괴로워하는 사람이다. 서로가 기대서 유비, 관우, 장비가 한날에 죽지 않은 것을 낮게 여기더니 내가 죽으면 누구를 의지하리요? 아, 가련하고 안타깝도다. 그래서 자신이 죽고 난 후 부인의 삶에 대해서 안타까워해요. 자, 요 대목, 특히 이 유비, 관우, 장비 얘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역사적인 인물과 대비해서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미리 썰을 푼다면 이 영해빙도 방관주가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죽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괜한 걱정이었어요. 사실은 안석의 의지에 하늘 끝을 바라보며 생각하되 남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흐느끼더라. 초가을 8월에 김소저가 또 아들을 낳았는데 초가을 8월? 내년 3월에 죽는다고 그랬죠. 8월이니까 몇 달 남은 거야? 8. 7달 정도 남았나요? 죽기까지 7달 정도 남았네. 여기서 말하는 김소저는 낙성의 아내, 즉 방관주의 며느리예요. 아름답기가 구슬 같아서 아들년과 조금도 다름이 없으니 승상과 부인이 크게 기뻐하더라. 즉 여기까지는 요 아들 낳은 거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죠. 뭐예요? 그렇지, 자신이 여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방관주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는 방한림전 중에서 결말 중에 앞부분이죠. 근데 이걸 이제는 뭐 얘기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천산도사가 찾아와서 자, 방관주의 죽음을 예언한다라고 했지만 그 대목과 그 다음에 또 천자의 사랑을 받는 그 대목,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묶여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메인은 천산도사가 찾아와서 예언하는 장면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살필 것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방관주와 영해빙이 자, 우리 이제는 천자의 하사품을 가지고서는 살짝 다투는 장면이 나와요. 그걸 통해서 현실 대응 방식을 보는 건데 방관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부인에게 쓸모없는 것이라 부인에게 주지 않은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럴 때 영해빙은 얘기합니다. 나에게 쓸모없는 것이 그대에게만 홀로 쓸모가 있겠느냐? 너도 같은 여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둘 다 여성이에요. 여성의 삶을 여성으로서 어떤 관습적이고 보편적인 삶을 따르지 않고 동성과 혼인을 해요. 방관주는 남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당시 여자는 당연히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건데 영해빙은 자기 남편 될 사람이 여성임을 알고도 혼인을 해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관습적이고 보편적인 삶을 따르지 않는다는 게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방관주는 권위적인 남성의 모습을 남장을 하죠. 그리고 성공한 남성의 삶을 철저하게 따라요. 즉 남성 중심주의 사회에 사회화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같은 여성인 아내 영해빙에게는 여성으로서의 도리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상당히 모순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반면에 영해빙은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여성으로서 요구되는 삶을 살아가요. 한 사람의 아내로 산다는 거죠. 하지만 실제 삶은 남성과 대등한 삶을 살고자 하는 주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천산도사죠. 천산도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끔 작은 술법으로 관상을 보곤 합니다 라고 해서 자, 요렇게 해서 그러니까 방관주는 그럼 내 관상도 좀 봐줘 이러는 거죠. 즉 방관주의 관상을 통해서 방관주가 여성임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과거 행적을 밝힘과 동시에 죽음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꽃부채를 놓고 샥 사라져요. 즉 이 꽃부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쓰여져 있는 글이죠. 이 글을 보니까 천상계에서 저지른 죄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고 그 다음에 징벌의 기간이 끝남에 따라 천상계로 복귀할 것임을 예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즉 인물의 내력을 밝히고 미래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인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방한림전 결말 부분 중에서도 앞쪽 자, 천산도사가 찾아와서 방관주의 죽음을 예언하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